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 및 최고 경영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이 한국에 수출된 원재료가 화학무기인 사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용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5일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이 청문회 위증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유보적이었던 정의당도 윤 후보자가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직원들이 진료비 환급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길병원을 2차 압수수색했습니다. 길병원 측은 지난 4월 1차 압수수색 직전에 횡령 규모를 축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낮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고치던 20대 수리기사가 승강기 외부와 벽 사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올 들어 부산에서만 승강기 관련 사고로 5명이 숨졌습니다. 배우 강지환 씨가 여성 동료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어젯밤 체포됐습니다. 출연 중이던 TV 드라마는 방영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엔 내일까지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올 걸로 보입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공항에선 저렇게 구석구석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로 노숙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노숙자들이 새로 터를 잡은 인천국제공항을 다녀왔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대기업 경영자들이 만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회의 성격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봤고 우리 경제에는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이 사태 장기화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내에서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이번 사태가 실마리를 잡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처음에는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했다가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등 계속 이유가 바뀌는데 실상 일본이 협상에 나설 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정부는 사실상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례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네, 단기적으로는 수입처를 다양하게 하고 해외 원천 기술을 들여올 때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근본적 대책으로는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꼽았습니다. 빠르게는 추경 지원도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빠른 기술 개발과 실증, 또 공정 테스트 등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되기는 어렵다는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기업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놨습니까? 네, 부품이나 소재 산업 개발에 힘쓰겠다 이런 각오도 있었고요. 또 원천 기술에 강한 독일이나 러시아 등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장 공급망을 바꾸는 게 쉽지 않고 현재 정부의 대책도 대부분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외교적으로 빠르게 수습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30대 대기업 대표와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는데 예정보다 30분 더 걸려서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네바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측 대표가 만나서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논리 싸움을 펼쳤습니다.
우리 정부가 WTO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 의제로 올리면서인데 우리는 정치적인 경제 보복임을 강조하면서 철회를 요구했고 일본은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구혜진 기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긴급 의제로 올랐습니다. 우리 측에선 백지아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백 대사는 이번 수출 규제가 정치적 목적의 경제 보복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뢰훼손이란 모호한 이유로 수출을 규제하는 건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세계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We applied the simplified procedures before. Just normal procedures will be applied to Korea. So this is perfectly in conformity with our obligation under the WTO.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과 24일로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규제 철회를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수출된 일본산 원재료가 독가스인 사린을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린은 1995년 옴진리교 테러 사건에 이용됐던 맹독성 물질인데 일본 국민들에게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포심을 주는 매우 자극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본 관리의 말을 인용한 보도였습니다. 의도는 뚜렷해 보입니다. 어환희 기자. 일본산 원재료가 화학무기인 사린가스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NHK는 이를 안보상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맹독성 신경가스인 사린은 1995년 도쿄 지하철 테러에 사용돼 당시 13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아직도 공포의 대상입니다. 문제가 된 원재료는 순도 99%가 넘는 고순도 불화수소입니다. 주로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화학무기에 고순도 불화수소를 쓴다는 가정 자체가 악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화학무기 제조에는 이거보다 순도가 낮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송은 또 해당 원재료가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가 부실해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섰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불화수소가 독가스 제조에 이용됐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결과가 눈으로 바로 보이는 품목이 있는데 바로 맥주입니다. 더운 날씨에 맥주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는데 일본 맥주만 판매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한 편의점의 일본 맥주 매출표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직후 아사히 맥주 매출은 반토막 났습니다. 기린 이치방과 삿포로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맥주 이런 거 판매량이 줄긴 줄었어요? 네,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예. 대형마트 상황도 다르진 않습니다. 더운 날씨에 국산 맥주와 다른 수입 맥주는 모두 판매량이 늘었지만 일본 맥주만 16% 줄었습니다. 수입 맥주 순위도 뒤바뀌었습니다. 올 상반기 하이네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팔렸던 아사히는 4위로 기린 이치방도 7위에서 10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무더위에 시원한 맥주를 찾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불매운동이 계속된다면 일본 맥주 업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어부질이 황새와 조개가 싸우는 동안에 어부가 둘 다 잡았다.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여기서 어부는 바로 중국이 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중국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자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공장부터 찾았습니다. 因为我们发挥了我们另一个优势，制度优势，集中力量办大事。社会主义啊，一方有难，八方支援。 중국은 현재 10% 미만 자립도의 반도체 산업을 2025년까지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중국 제조 202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자 중국이 공백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제약을 받을 때 중국이 정상에 오를 기회를 잡을 것이다라며
중국이 유일한 수혜자가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주로 원론적 대응만 내놓고 있습니다. 相互尊重、平等相待、互利共赢的基础上，通过对话协商来妥善解决有关问题。 하지만 권 대변인은 세계 경제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도전에 직면했다며 일본의 조치를 비판하는 논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일 분쟁에 중국이 어부지리를 누린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화웨이 제재를 비판하는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동병상련의 한국 지지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주입니다. 예, 뉴스룸 2부에서는 일본의 일부 매체들이 한국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행태와 함께 국내의 일부 매체와 정치권의 주장이 아베 정부의 억지 논리에 활용되는 실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승차 거부 등 택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산업금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버는 돈의 일부를 매일 회사에 입금하고 남은 돈을 가져가는 방식이 바로 산업금 제도죠. 이 얘기는 곧 완전 월급제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합의한 핵심 내용은 카풀 서비스의 제한적 허용입니다.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출퇴근 시간에는 각각 2시간씩 유상으로 운영되는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겁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금지됩니다. 산학금 제도도 폐지됩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은 매일 13만 5천 원에 달하는 산학금을 회사에 내야 했습니다. 이 돈을 채우고 난 뒤 버는 돈을 수입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승차 거부나 총알택시 같은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회는 산학금 제도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는 대신 전액관리제, 즉 월급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각 시도의 여건을 고려해 2021년 1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택시와 카풀업계는 그동안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카카오 카풀, 플러스 등 카풀 서비스가 등장하자 택시업계가 생계를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한 겁니다. 그러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지난 3월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번 여야 합의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불거진 이른바 위증 논란이 임명에 영향을 줄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평화당에 이어서 정의당도 임명에 찬성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날짜는 오는 15일입니다. 그때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위증 논란에 대해 윤 후보자가 해명하면서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청문회에선 윤대진 검사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증언과 배치되는 7년 전 윤 후보자의 인터뷰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후배를 보호하려고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대진 검사 역시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건 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임명에 찬성한 가운데 정의당도 윤 후보자의 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선 사실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고 주간 동안 인터뷰에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던 거 사실. 그동안 반대한 공직자마다 낙마해 정의당의 입장은 이른바 데스노트로 불려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은 불투명합니다. 오는 15일이 지나면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어제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3곳 가운데 8곳이 무더기로 평가에서 탈락했죠. 탈락한 학교들은 재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소송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사고 교장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진규 기자, 자사고 교장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일단 모인 데는 어디입니까? 네, 서울 반포동에 있는 세화고등학교 앞입니다. 세화고 역시 어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곳입니다. 서울 22개 자사고 교장 연합회는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이곳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화면상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우산은 써도 됩니다. 회의는 끝났습니까? 네,
2시간가량 전체 회의가 진행된 뒤 조금 전인 7시 반쯤에 전체 회의는 일단 끝이 나고 어제 탈락했던 학교 교장들을 중심으로 남아서 추가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황이 별로 없었지만 각 학교별로 평가 점수를 비교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비공개라고 하는데 어떤 대응책이 논의가 됐습니까? 네, 일단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앞으로 교육청에 반론을 제기하는 청문 절차나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재지정 취소가 없을 걸로, 번복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문 절차는 결국 짜맞춘 요식 행위라고 설명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도 전북 상산고 정도만 구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재지정 취소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뭐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법적 대응으로 갈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탈락 학교들은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공개되지 않은 평가위원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나 교육청이 학교를 감사했던 내용을 다시 감사원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세화여고 앞에서 박진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사고 탈락 학교들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하면서 자사고 논란은 이제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외고와 과학고 같은 특수 목적고에 대한 평가가 무더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학교의 지정 취소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죠. 박유미 기자입니다.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 24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개 학교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면서 논쟁은 국회로 옮겨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교육 독재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사고 지정 평가 상세 내용과 과정을 밝혀서 그 공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겠습니다. 내년엔 자사고 15곳을 비롯해 외고, 국제고 같은 특수목적고와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평가가 진행됩니다. 서울에서는 대원외고 등 외고 6곳을 포함해 서울국제고, 한성과학고 등 특목고 10곳이 평가를 받습니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등 특성화중학교 3곳도 대상입니다. 2015년 평가에선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이 기준에 미달했지만 2년 뒤 재평가를 받아 모두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뿐 아니라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사고 평가 때처럼 평가 지표가 달라지거나 기준 점수가 올라가 재지정에서 탈락하는 학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에 인천 길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서 다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환자들의 진료비 환급금을 수억 원이나 빼돌리고 증거까지 없앤 정황이 나왔습니다. 주로 사망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노렸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은색 승합차에서 경찰이 파란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내립니다. 더 알아보셔서 오신 거예요? 네, 추가 자료 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요. 이들이 향한 곳은 인천 길병원 원무과. 환자에게 가야 할 진료금, 환급금을 병원이 가로챈 혐의인데 오늘이 두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경찰은 첫 번째 압수수색에서 19건의 횡령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19건이 전부이며 모두 변제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길병원의 환자 진료비 환급금 횡령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JTBC가 확인한 것만 당초 밝혀진 것보다 2배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경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횡령 피해자 김모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2012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을 찾았고 당시 낸 돈은 170여만 원. 이후 수가 변동으로 나온 환불금 101만 원은 병원이 챙겼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이모 씨도 183만 원 환불금이 나왔지만 병원이 가져갔습니다. 피해액은 1인당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횡령 대상은 대부분 사망자나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환불금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본 겁니다. 오래전부터 아주 행해지던 고운별한 비밀이었어요. 하다못해 계약직 직원들한테 이런 걸 시켜서 고민을 토로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환자는 진료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를 악용해 진료비를 떼먹은 겁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차 압수수색 날짜는 지난 4월 12일,
그런데 3일 전인 4월 9일 병원 측이 횡령금 일부를 원상복구했습니다. JTBC는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경찰에 알렸고 오늘 2차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횡령에 병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고치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부산에서만 승강기와 관련해서 숨진 노동자가 5명이나 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깁니다. 잠시 뒤 들것에 실려 승강기 출입문 밖으로 한 남성이 나옵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혼자 승강기를 고치던 27살 A씨입니다. A씨는 오후 12시 30분쯤 부산 동래구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시간 전쯤 승강기 문에서 소리가 난다는 요청을 받고 혼자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2층 승강기 외부와 벽 사이에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올해 들어 부산에서만 아파트 승강기를 고치는 과정에서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3월 해운대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바꾸던 노동자 2명이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난달에는 기장군의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승강기를 청소하다 2명이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혼자 수리 작업에 나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또 건설사 측이 현장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한밤중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둔기를 든 남성이 갑자기 차량을 막고 해치려는 듯이 쫓아오는 일이 경남 사천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졌습니다. 공포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배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남성이 도로 중앙선을 따라 걸어옵니다. 한 손에 둔기를 쥐고 있습니다. 어머, 뭔데? 조심해라. 뭐 들었다. 뭐 들었다. 남성이 갑자기 위협하자 운전자가 급히 후진을 합니다. 경적을 울리며 속도를 높이자 잠시 사라지더니 갑자기 차량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놀란 운전자가 후진하다 다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지난 7일 자정 경남 사천시의 주택가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차에는 46살 고모 씨 등 3명과 초등학교 2학년인 고 씨의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곧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그 사람의 눈에서 살기가 너무 보였고. 50살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과 다투고 집을 나간 아내가 차에 타고 있는 줄 알았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했다며 신원만 확인하고 피해자보다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 일행은 이곳 지구대에서 가해 남성과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두루에 떨고 있었는데 경찰은 가해 남성이 요구했다며 피해자 일행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음주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그걸 확인 안 해줬다면 또 시비가 또 일어날 수가 있다 아닙니까? 황당하더라고요. 피의자하고 피해자가 너무너무 바뀐 거잖아요. 경찰은 사흘이 지난 오늘에서야 A씨를 특수 협박과 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베트남 국적의 부인을 2살배기 아들 앞에서 마구 때린 30대 남성의 폭행 사건 소식입니다. 피해를 입은 베트남 여성이 주한 베트남 대사에게 아이랑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남편과는 이혼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30살 베트남 여성 A씨는 3년 전 당시 33살의 김모 씨를 만나 교제했습니다. 2년 전 A씨는 베트남에서 김 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최근 두 사람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베트남 매체에 3년 전 김 씨와 교제할 때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난 4일 김 씨가 A씨를 소주병 등으로 때리는 영상이 퍼졌고 김 씨는 8일 구속됐습니다. 김 씨가 2살배기 아들 앞에서도 부인을 때리는 장면은 충격을 줬습니다. A씨는 최근 주한 베트남 대사와 만나 자신을 폭행한 남편 김 씨와 이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2살 아들의 양육권을 자신이 갖고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A씨는 남편과의 혼인신고를 근거로 1년의 한국 체류 허가를 얻은 상태입니다. A씨의 2살배기 아들은 현재 남편의 호적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했습니다. A씨는 또 아들을 키우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베트남에 있는 친정어머니를 한국에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이혼하더라도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베트남 여성이 출입국 관리소를 상대로 낸 체류 허가 연장 관련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인과 이혼할 때 약간의 책임이라도 있으면 한국에 남는 걸 허락하지 않았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배우 강지환 씨가 어젯밤 긴급 체포됐습니다. 함께 일하는 여성 동료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입니다. 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출연하고 있던 TV 드라마는 일단 방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배우 강지환 씨의 집입니다. 어젯밤 강 씨는 이곳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함께 일하는 여성 스태프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강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자리가 끝난 뒤 두 여성은 방에 들어가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강 씨 집에 갇혀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냈고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왔습니다. B 씨는 자다 깨보니 강 씨가 A 씨의 성폭행을 시도하고 있었고 내 옷도 흐트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씨는 현재 TV조선 주말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주연으로 출연 중입니다. 제작진은 일단 이번 주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강 씨의 소속사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 역시 함께 일하던 일원들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오후에 6시까지 우리 공화당에 시간을 주었죠. 스스로 천막을 걷어내라는 것인데 지금 2시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천막은 그대로입니다. 서울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해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죠, 서울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우리 공화당은 원래 8시로 예정됐던 팟캐스트 방송을 좀 취소하고 7시 반쯤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당원들이 모여서 천막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후부터 이 주변을 좀 지켜봤는데요. 아무 행사가 없는 때에도 천막 안에 30여 명의 당원들이 지키고 있고 또 천막 주변에도 40-50명의 당원들이 주변을 계속 서성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철거에 대비해서 주변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뭐 철거 시간이 지금 지났으니까 그 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비상 상황이긴 하겠죠. 근데 6시까지 천막 철거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꽁꽁 묶어놨다고요. 네, 지금 천막을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가림막이 쳐져 있고요. 또 천막 지붕에서부터 아래 바닥재까지 이렇게 단단한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장마에 대비해서 오늘 오후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철거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전에 돌입한 그런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지난주 토요일에 천막을 친 즉시 그리고 월요일 이렇게 2차례 계고장을 보낸 상태인데요. 우리 공화당은 계고장을 직접 받지 않았고 또 늦게 받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또 앞서 철거를 할 경우에는 천막을 2배로 더 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그 당으로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이렇게 선전하는데 천막이 오히려 더 좋은 소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서울시가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재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해달라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결론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언제쯤 나옵니까?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공화당의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지난달 25일에 광화문 천막을 철거한 직후에 천막을 다시 치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한 상태인데요. 양쪽 의견을 듣는 1차 신문기일이 다음 주 수요일인 17일입니다. 그래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천막을 설치해버린 만큼 지금 서울시는 가처분 신청과 또 별도로 천막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밤중에라도 혹시 강제로 철거할 가능성이 있나요?
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두워졌기 때문에 철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강제 철거 규정을 절차를 규정한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해가 뜨기 전이나 또 해가 진 후에는 철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고장을 추가로 보낼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철거 시한으로 줬던 오늘 오후 6시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당장 내일 아침부터라도 철거에 들어갈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행정대집행도 새벽 5시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 내리는 광화문에서 유정화 기자였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의원에 대해서 당 차원의 징계 절차를 밟는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위원장 얘기입니다. 이 배경에는 자기 지역구 사안인 광역철도 건설 문제가 놓여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의 기강을 해쳤다며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에 매우 유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당원 당규에 따라서 윤리 징계 절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과 1년씩만 위원장직을 맡기로 해놓고서 박 의원이 당 차원의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당에서는 좀 물러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못 들었는데요. 박 의원이 당내 비난에도 버티기에 들어간 배경을 두고서는 지역구 사안인 신안산선 착공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1,300만 명의 시민은 정부가 얘기하는 내년 2019년 8월 착공 약속도 믿을 수 없다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신안산선 착공식에 국토교통위원장, 즉 VIP 인사로 참석하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순자 의원 측은 경선으로 국토위원장을 결정하자고 건의했는데 나경원 원내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최근 5년간 택시기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낸 교통사고는 486건입니다. 3, 4일에 한 번꼴로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24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8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경찰은 모든 차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었죠. 하지만 이 발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현장이 저희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음주 단속 현장입니다. 택시 한 대가 경찰 앞을 유유히 지나칩니다. 경찰은 제지하지 않습니다. 곧이어 택시 2대가 또 지나갑니다. 이번에도 멈춰 세우지 않습니다. 택시는 진짜 안 해. 야, 100이면 100, 택시는 안 해. 이번엔 일반 승용차. 경찰이 길을 막고 음주 측정을 합니다. 지나가던 경차도 멈춰 세우고 측정기를 갖다 댑니다. 뒤이어 택시 차례가 되자 경찰은 또다시 그냥 보냅니다. 1분 30초 동안 4대의 일반 차량과 5대의 택시가 지나갔습니다. 택시는 모두 단속을 비껴갔습니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인 곳입니다. 왕복 2차선으로 된 사거리로 근처엔 주택가가 있고 조금 나가면 여러 술집들이 자리에 있는 곳입니다. 왜 단속을 안 한 건지 경찰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차가 밀린다는 항의 내지는 승객이 타고 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과거의 택시들을 빨리빨리 빼주는 습관이 조금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니 잘못된 관행 탓으로 돌린 겁니다. 그땐 차도 많이 없었는데 본인들이 실수한 것 같다고.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2달간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다던 발표가 무색합니다. 이번 주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모든 차에 대해서 단속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행을 버리고 강화된 기준에 맞춰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예, 지난달에 서울 목동에서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이 택시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기사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유가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숨진 윤 씨의 영정사진을 초 하나가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사진이고요. 남편으로서는 이제 많이 못해줘서 미안한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사고가 난 건 지난달 14일 밤 10시쯤입니다. 윤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이틀 뒤 숨을 거뒀습니다. 못 버리겠더라고요. 뭐 끝까지 같이 가기로 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끝까지 같이 가려고 남겨놨죠. 아들의 결혼식을 못 보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집사람 생일이 25일이었어요. 생일 겸모해서 우리 아들 이제 결혼하는 거를 상견례를 좀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게 깨졌죠. 어머니 영정 사진도 이렇게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제를 친해드렸거든요. 당시 택시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5%였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 박 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어제 경기도의 한 철거 현장에서 커다란 돌덩이가 3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철거 현장들을 쭉 둘러봤는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최규진 기자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철거 중이던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돌덩어리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4년 전 재개발을 시작한 아파트 철거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낙하물을 막아주는 안전망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아이들이 자주 오고 가는 놀이터와 아파트 입구까지 100m 이내에 있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쿵쿵쿵 하면서 무슨 뭐 산에서 막 바위 굴러오듯이 그냥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펜스 친 거 뚫고 나온 것 같아요. 얼마나 커요, 돌이?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크기는. 저 안전망도 이거 설치 안 하신 것 같은데 안전방지막 설치 안 해서 사람 다칠 뻔한 거 아닌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전문가와 함께 서울 동대문과 용산, 서대문의 철거 현장 12곳을 돌아봤습니다. 정작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 쪽에 안전망이 없습니다. 안전모를 쓰지도 않고 가림막도 걷어 올려놨습니다. 지지대도 제각각입니다. 저거 같은 경우는 요거 강도의 한 50배 이상의 강도를 발휘하고 있어요. 이게 좀 더 싸죠? 아까 말씀하신. 싸죠. 네. 이걸로 근데 철거 과정에 이거 쓰는 데도 있나요? 요거를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대형 공사장이 아닌 소규모 일반 집장사들이 짓는 데는 종종 이걸 써요. 그날 치워야 할 잔해물도 그대로입니다. 바깥 철거 공사를 앞둔 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붕에서부터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위층을 부술 때 나온 잔해물이 쌓이는 걸 방지해 아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 모인 잔해물은요. 이쪽으로 보시면 지정된 폐기물 업체가 곧바로 당일에 밖으로 빼줘야 합니다. 지자체가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를 미리 알리도록 돼 있어 눈 가리기 쉽상입니다. 서울시는 권한이 없고요. 자치구에서 하는 거는 어떤 형태를 취하라라고 이제 강제하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미리 통지를 하도록 법규상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임의적으로 이번처럼 시공 광고를 바꾸면 철거 공사 끝나고 나면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원래 허가 조건들은 맞지 않는다고 보완하라는 이런 지정 명령. 이런 허술함 속에 장마까지 겹치면 자칫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지금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모레 새벽까지 많게는 200mm 넘게 비가 올 걸로도 보입니다. 강릉 주문진항의 취재기자 연결하죠. 조승현 기자, 좀 비를 맞은 것 같은데 지금 비가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네, 이곳 강릉에는 오늘 정오쯤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서서히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 저녁 7시를 기해서 이 강원 동해안과 모든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밤이라서 지금 카메라를 통해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지금은 잠시만 밖에 나가 있어도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서서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 강원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와 풍랑 예비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제 뒤로는 이 조업을 나가지 못한 어선들이 항구에 발이 묶여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 사이에 강원 영동 지역에 특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선 이 강원 영동 지역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장맛비는 우리나라의 동쪽에 집중됩니다. 이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강원 영동과 경상도 이 동해안 해안 지역 쪽에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여기에 동쪽 바다에서 습한 바람도 계속 불어들고 있어서 비구름대가
이 태백산맥의 오른쪽에 강하게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강원 영동 지역은 지난 4월에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산사태 등 추가 비 피해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행정안전부는 조금 전인 저녁 6시를 기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입니다. 여기에 강원도 소방본부도 이 비 피해에 대비해서 구조대원 50여 명을 이곳 영동 지역에 이동 배치시켰습니다. 네, 지금 다른 지역에도 장맛비가 꽤 내리고 있죠? 네, 오늘 제주 산간 일부 산간 지역에는 1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밖에 제주와 영호, 호남 지역은 5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경상도에는 20에서 60mm, 또 충청과 전라도, 제주도엔 5에서 20mm의 비가 추가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장맛비는 언제쯤 그치나요? 네, 장맛비는 내일 새벽에 이 전라도와 영남 그리고 제주도부터 서서히 그치기 시작하겠고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모레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기상청은 지금 이 장마전선을 따라 발달하고 있는 저기압의 이동 속도 그리고 이동 경로에 따라서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지속되는 내리는 시간 그리고 강수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강릉 주문진항에서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직장 상사가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인다라고 말했다면 성희롱일까요? 인권위원회는 그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 인권위원회가 사례집을 냈는데요. 좀 모호한 몇 가지 상황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4개 키워드로 정리를 했다면서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반복입니다. 상가 관리 회장이 주차 요원에게 주말에 뭐 하느냐, 같이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한 사례입니다. 싫다는데 계속하면 성희롱입니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인다는 말도 싫다는데 반복하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싫다는데 반복한다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키워드를 좀 볼까요? 네, 연상은 뭡니까? 뭘 연상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남녀 직원이 함께 업무상의 이유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둘 다 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신혼부부 같다고 말한 상사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관계인 것처럼 연상하게 만든 거죠. 또 몸가짐을 똑바로 하라라고 말한 동료도 성희롱이라고 판단됐습니다. 네, 그러면 똑바로 하지 않는다라고 연상이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면 세 번째 키워드는 대상입니다. 한 회사의 부사장이 생선이 어떻게 짝짓기를 하는 줄 아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는 겁니다. 네. 문제가 되자 과학적인 지식을 알려준 것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면 잘못이 더 중하다고 본 것이죠. 마지막 키워드는 왜곡입니다.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여군이 성희롱 당하는 이유를 아느냐, 머리가 비어서 그렇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성별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을 표현해서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4가지 키워드 외에 대화방에 없는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비하를 해도 성희롱이 된다라고 인권위는 밝혔죠? 네, 이 대화방이 온전한 사적 영역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한 공간에서 일하는 당사자가 이 대화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알고도 대화를 했다면 문제라고 본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성희롱이 점점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신고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 인권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희롱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신고 의식이 강화됐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예전에는 음담패설 정도는 참고 넘겼던 것도 최근에는 언어폭력으로 인식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카드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상은 늘리되 이른바 로또 아파트 논란을 줄일 대책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건 언제 하느냐인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역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빨리 허가해달라며 거리 시위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의 마음이 급해진 데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카드를 꺼낸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사유재산의 침해로 결국 공급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다시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허가가 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일반 분양 단계까지 가지 않은 곳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은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집을 팔 수 없는 기간,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최대 4년인 전매 제한을 공공택지처럼 6년에서 8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다만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또 언제 발표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시장 상황을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휴가철에 공항은 설레는 장소죠. 하지만 공항 노동자들에겐 여름은 잔인한 계절입니다. 특히 활주로 노동자들은 현장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 동료들의 한숨이 생각나죠. 오아시스 없는 사막? 하루 평균 10시간, 무더위 속에서 일하지만 휴식 시간도 쉴 공간도 없습니다. 1.5배 정도 많아지고 플라이트가 늘다 보니까 휴게 시간 아예 없어요. 제일 많이 쉰 데가 날개 밑에죠. 비행기 근처에 그늘에서 대기 시간을 쉬고 있는 거죠. 지난해 폭염에 노동자들이 쓰러지자 버스 4대를 임시 휴게실로 썼지만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인천공항의 게이트가 1터미널에만 47개가 있습니다. 20분을 걸어가서 쉬고 다시 돌아오는데 또 20분을 걸어와야 되는 거는 붐비는 공항에서 승객에게 뺨을 맞거나 멱살을 잡히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만 3건이 있었고요. 저의 그 명치 부분을 가격하고 폭언 욕설을 15분 내내 이제 계속 하셨던.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노동청에 현장 감독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독일 폭스바겐의 소형차 비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자동차는 사실 역사라는 단어와 어울립니다. 독재자 히틀러가 국민차를 만들라고 지시해서 1938년에 세상에 나온 이 딱정벌레 차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상대였던 미국에서 인기를 모아서 1998년에 뉴비틀이 나왔을 때는 미국인들이 그해 가장 즐거웠던 사건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독일 폭스바겐의 비틀입니다. 딱정벌레를 닮은 독특한 모양으로 지난 82년 동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30년대 아돌프 히틀러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국민차를 생산하라고 지시하면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1세대 모델은 2003년 단종되기 전까지 2,100만 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그 이전인 1998년에 이미 나오기 시작한 2세대 뉴비틀은 이후 3세대 더비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판매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소형차보다 널찍한 스포트 유틸리티 차량 SUV를 더 선호하게 됐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폭스바겐 측은 비틀을 생산하던 공장에선 향후 북미 시장을 겨냥한 SUV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경쟁력은 더 줄었습니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9월 단종 계획을 밝혔고 현지 시간 10일부터 생산을 중단합니다. 폭스바겐 측은 비틀은 단종되지만 폭스바겐 역사에서 비틀의 역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공장에서 조립된 마지막 비틀은 박물관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오늘 서울 연희동에서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가 열렸습니다. 꿈이 가득했고 커피 향도 가득했던 현장을 이희령 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일요일마다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네, 무지하신 분들은 저게 뭐야? 왜 저래? 커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노력하면 실수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네.
직업 이상을 등록했기에 상장과 보상을 드립니다. 절대 그런 편견 가지지 마시고 그냥 커피로 즐겨주시면. JTBC 이희령입니다. 병사들이 총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총에 남아있던 총알이 발사돼 병사 2명이 다쳤습니다. 공군은 오늘 오후 경기도 수원 제10전투단에서 병사들이 사격 훈련이 끝나고 총기를 점검하던 중 총알이 바닥에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가 깨져 파편이 뛰면서 병사 2명이 팔과 이마를 긁혔습니다. 지난해 9월 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며 여성 출연자 숙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방송장비업체 직원 30살 김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촬영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영상물을 유포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류와 색상이 다른 차량들이 터널의 상하행선 도로를 모두 막았고 운전자로 보이는 2명이 터널에서 대화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8일 오후 온라인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창원시 마진 터널에서 찍은 걸로 보이는데 경찰이 사진 속 차량 번호를 조회하는 등 교통 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가 헬리콥터로 미국 뉴욕 도심에서 공항을 오가는 우버콥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로 1시간 거리인 뉴욕 맨해튼 헬기장에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까지 8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가격은 편도 약 $200, 우리 돈 23만 6천 원 정도입니다. 딱 한 경기만 뛰어도 6천만 원 넘는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회. 그런데 올해 윈블던 테니스 대회는 벌금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경기를 대충 해서 거친 말을 쏟아내서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세계에서 테니스를 가장 잘하는 선수들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기기 위해 모든 걸 쏟아내는 윈블던. 그러나 이런 경기도 있습니다. 뛰지도 않고 날아오는 공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면서 어서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린 선수. 정말 경기는 58분 만에 맥없이 끝났습니다. 윈블던 남자 단식에서 15년 만에 가장 빨리 끝난 경기였습니다. Well, yeah, I just played terrible. 토믹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윈블던은 한 경기만 뛰어도 받을 수 있는 상금 6,600만 원을 고스란히 벌금으로 물렸습니다. 나달 몸을 겨냥해 공을 치고 경기 뒤엔 왜 사과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던 코트의 악동 키리오스는 심판과 사사건건 다투기까지 해 1,000만 원의 벌금이 되돌아왔습니다. 경기가 안 풀리자 짜증을 부리던 포니니는 중얼중얼대다 급기야 막말을 던졌습니다. 결국 약 35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140년 전통의 윈블던에선 선수들이 하얀 옷을 입지 않아도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만큼 테니스의 에티켓을 중시하는데 올해는 15명의 선수가 1억 2천만 원의 벌금을 토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매년 벌금의 주인공들은 비슷비슷한 얼굴들입니다. 토믹은 2년 전 일부러 아픈 척을 하며 시간을 끌었다고 말해 벌금을 냈고 포니니는 라켓을 내동댕이 치고 심판에게 폭언을 해서 키리오스는 당시에도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하다 팬들 비난을 불렀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드물게 뮤지컬이 급성장세를 보이는 나라라고 하죠. 이번 여름에도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공연들이 잇따라 우리 곁을 찾았습니다. 뉴스룸은 오늘 무대 위가 아닌 무대 뒤를 눈여겨봤습니다. 뮤지컬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한 무대에 펼쳐놓은 춤만 10가지. 탱고에서 왈츠로, 왈츠에서 차차로. 춤이 바뀔 때마다 언제 갈아입었는지 배우들의 옷도 달라집니다. 사실 이런 공연의 최전선은 무대 뒤입니다. 배우들이 몸을 풀 때부터 이곳엔 바꿔 입을 옷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2시간짜리 공연에 쏟아지는 옷만 600벌. 배우들이 재빨리 옷을 갈아입도록 어디서 공연하든 4개의 미니 탈의실을 들고 다닙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여기선 다시 일이 시작됩니다. 부러진 하이힐, 찢어진 드레스를 고치고 세탁하는 데만 8시간이 걸립니다.
10살을 막 넘긴 어린 배우들이 직접 연주하며 만들어낸 뮤지컬. 무대 위에선 프로 같지만 조명이 꺼지고 나면 초등학생 또래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무대 뒤에선 또 다른 학교가 열립니다. We have tutoring sessions that go for 6 hours, I'm pretty sure. 언제나 갈채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두들 황홀한 순간만 기억하지만 오늘도 무대 뒤에선 아무도 모르게 분주한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그동안 노숙인들이 생활하는 곳은 주로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이었지만 요즘은 공항입니다. 때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밀착 카메라가 이틀 동안 공항에서 관찰을 해봤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여기 보통 노숙인하면 어디에? 지하철역 역 출구 쪽 바닥쯤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들어온데 제재도 안 하고 시설이 좋다 보니까. 인천국제공항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행기를 기다리기 위해 편한 모습으로 있는 여행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들 사이에 노숙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해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해가 저물자 여기저기 누워있는 사람들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한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제 뒤쪽에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 한 명 걸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방금 화장실을 막 사용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왜 이곳으로 오게 됐는지 누구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었어요, 여기? 저도요. 몇 개월 됐어요. 가지도 먹고 가게를 가까이 돼가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게 오랜만입니다. 말을 하나 했는데 20 이상이잖아요. 할망들은 이혼해주고 빨리 그것도 좋거든요. 그거 알아요. 인적 드문 지하 1층 또 다른 노숙인에게 공항에 머무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벤치나 의자 같은 게 저쪽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깊게 잠들 수는 없습니다. 생활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한국에 가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호텔에도 막 파악시키냐고 잠을 안 자는 방법 같아요. 외국인도 만났습니다. 나름의 이유를 말합니다. Comfortable? Why you stayed in airport? What kind of picture do you? Idol. Almost every day.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보지라면 좀 스쳤어요 우리 둘이. 막 안 좋은 물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냥 화분을 꼽아가지고 내 앞에서 탱기를 치면서 치우라고.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점이 좀 많이 그랬고요. 가수력들이 이제 화장실 간다고 가방 가면 안 그랬어요. 절도 행위도 있고. 방치된 짐은 이용객에게 불편도 줍니다. 11시쯤 또 하나 또 있어요. 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분 어떤 분이에요? 저희가 지금 오늘 노숙자. 공항 카트에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베개랑 겉옷 그리고 이부자리까지 있고요. 이 캐리어만 3개가 올려져 있는데 잠시 이쪽으로 와 보시면 사용하지 않은 새 휴지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노숙인들이 자신이 사용하다가 방치해두고 간 물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우나 중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까지 남겨놨습니다. 지하 1층에 물건 놔두고 가셨는데 말 좀 크게 해주세요. 이거 뭐 혹시 언제 찾으러 가시는?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1시간이 지나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설로 있어야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들도 오는데 인식도 그렇고. 지난 3월엔 알몸으로 활보하던 노숙인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휴가가 몰리는 여름철, 특히 노숙인으로 인한 신고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막을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환승객들과 뒤섞여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이 노숙인은 갈 곳도 없고 외로워서 공항까지 오게 됐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노숙자 정책이 겉도는 사이 노숙인과 여행객들이 뒤섞인 공항의 밤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연주환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아침이었다. 가발을 쓰고 가짜 수염을 붙인 5명의 젊은 남자들이 뾰족하게 갈아둔 우산 꼬챙이로 기묘한 액체가 든 그 비닐봉지를 찌르기 전까지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물론 일본인 모두는 1995년 3월 20일 아침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출근하는 직장인과 학생들로 붐비는 도쿄의 지하철 3개 노선 5개 전동차에서 일제히 살인가스가 살포된 순간. 일본 사회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든 무차별 테러 옴 진리교 사건이었습니다. 옴 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는 공중부양과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견디는 수중 쿤바카를 기적의 증거물로 삼았습니다. 얼핏 들으면 황당하게 치부될 일이었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전과 초자연적인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합작해낸 사이비 종교의 참극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살인가스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에칭가스 납품을 재촉하는 등 안보상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불화수소를 이용해서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죠. 값싼 중국산으로도 제작 가능한 독가스를 값비싼 고순도 불화수소로 만든다는 발상 자체도 황당했지만 한국의 기업이 굳이 그걸 왜 만들려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억지. 그들은 일본인의 밑바닥에 자리 잡은 살인가스 테러의 공포마저 상기시키며 양국 시민의 마음을 갈라놓고자 애쓰는 중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자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억지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대다수 일본 시민들의 마음이 바라는 바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일본 시민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본의 대표적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구절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그들 위정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고 나온 이른바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느끼고 있는 황당함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온라인 매체에 실린 기사죠. 아베 총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안보 문제를 연결짓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일본 내 일부 매체들의 이런 가짜 뉴스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일부 보수 매체와 정치권의 주장도 아베 정부가 황당한 놀이를 펼치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일본 일부 매체들의 보도 행태를 신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일본 온라인 매체 데일리 신초의 기사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한다며 북한의 해상 불법 거래 선박에 대한 국제 감시망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썼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좌파 문재인 정권이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도 주장합니다. 수출 규제 대상인 에칭가스도 언급합니다.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북한뿐 아니라 핵무장을 돕는 한국도 제재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3일 뒤인 지난 7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방송 토론에서 똑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를 대북 제재 문제와 연관지어 한국은 제재를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아베 정권 쪽에서 그러한 매체를 이용하면서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아베 정권의 기관지처럼 그런 기사를 내요. 하나의 언론 플레이죠. 또 다른 일본의 극우 월간지 정론 4월호입니다. 통일한국이 일본을 습격한다면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항공기와 함정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사회에 증오를 품고 있고 북한을 환상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일본 언론의 보도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인용하거나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논리를 세우는데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일본의 포털 사이트 야후뉴스의 머릿기사입니다. 후지TV는 한국 정부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이 4년간 156건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정남 살해에 쓰인 독극물의 원료도 유출됐다며 억지로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규제 위반을 적발하고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아 놀랐다는 전문가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지난 5월 조선일보가 같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신문은 대량 살상 무기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썼습니다. 오노데라 일본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최근 후지TV에 나와 이 기사를 인용해 한국의 불법 유출이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몰라서 신고를 안 한 중소기업들이 주로 적발되고 이미 공개된 수치라며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건 일방적인 의혹 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위크 일본파는 한국 언론들이 대책 없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신문 사설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이미 우리 정부가 반박한 내용을 또다시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불화수소가 얼마나 수입이 돼서 얼마나 국내에서 사용이 되는지 통계를 내세요. 네. 왜 그래서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고 일본의 정면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정면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일본발 가짜뉴스 문제를 취재한 신진 기자와 좀 더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 한국이 일본을 습격한다면 이건 뭐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가정이긴 하지만 좀 황당하긴 합니다. 이 매체에서 이런 기사를 자주 냅니까? 네, 올해 초부터 꾸준히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이 소개해드린 것은 4월호에 한일 이상사태 특집에 실린 겁니다. 예. 또 다른 기고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핵무장한 남북 통일조선의 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일본의 안전이 뿌리까지 흔들린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5월호는 일본이 위험하다 이런 타이틀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본의 자위대는 한국이 적이 되는 날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예, 계속 그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매체가 일본 내에서 이제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있다면 좀 심각한 거잖아요. 어떤가요? 네, 일단 이런 매체들의 필자는 이 유명한 정치평론가나 전직 교수 혹은 SF 작가까지 다양합니다. 예.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이영채 게이센 여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는 일본 우익 인사들이 직접 출간을 하고 글도 쓰면서 이런 논리를 대량 재생산하고 또 혐오 발언을 만들어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북한 문제나 안전 보장 문제를 끌고 들어오면 대중을 설득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최근엔 국내에서도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돌고 있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일본의 온라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오늘 하루 종일 걸려있던 기사입니다. 예. 데일리 신초 기사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반일을 통해서 스스로 목을 조르는 문재인 정권에 한국의 미디어도 잇따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기사에는 한국 매체의 기사들이 여럿 인용이 됩니다. 그중 하나를 보면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한 국내 매체의 기사가 있는데요. 6월 29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 G20의 당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 8초 악수로 끝났다는 내용입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에게 최고의 환대를 했는데 한국만 예외였다.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예. 이 데일리 신초는 이 논리를 적용을 해서 한국의 반일 정책이 고립을 자초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물론 뭐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언론의 입장에서 뭐 당연히 그런 부분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혹시 이제 좀 왜곡되는 그런 부분, 왜곡돼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체들의 주장이 실제로 아베 정권의 논리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것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이 데일리 신초가 대북 제재를 언급한 뒤에 이 3일 만에 아베 총리가 같은 논리를 주장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런 매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이 안보 문제를 유독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WTO 규정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 아베 총리는 물론이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똑같은 논리를 펼치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あくまでも、今回の措置は安全保障のために。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이 퍼지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진입니다. 일본 수입차 엘사의 차 트렁크에 붉은색 무언가가 잔뜩 뿌려진 모습이죠. 온라인에선 반일 감정 때문에 누군가 일본 차에 김치 테러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사실처럼 퍼졌습니다.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일본 언론에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 이른바 일본차 김치 테러 사건, 이거는 근데 경찰이 이미 사실 확인을 했죠?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피해자가 직접 지난 5일에 사진과 글을 자신이 활동하던 차 동호회 게시판에 처음 올렸습니다. 지난 8일에 경찰이 조사를 시작해서 하루 만에 진상을 파악했습니다. 차가 세워진 곳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건데요. 네. 붉은 것은 김치가 아니라 토사물이었습니다. 네. 지난 4일 새벽 술에 취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차 트렁크에 토를 한 겁니다. 고의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가 파손된 곳도 없어서 가해 취객이 2만 원가량 세차비를 물어주고 서로 합의하는 선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사실과 달리 마치 반일 감정, 일본산 불매운동 영향인 것처럼 퍼졌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 과정을 좀 따져봤습니다. 네. 1단계, 피해 차주가 온라인에 처음 올린 글을 보시죠. 김치 테러라는 용어를 쓰긴 썼지만 어디에도 일본 제품 구매, 불매운동, 또는 뭐 반일 감정 이런 것 때문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냥 자신의 차가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라고 동호 회원들에게 조언을 좀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며칠 뒤에 글쓴이는 여러 매체에서 취재 연락이 오지만 한일 관계 악화 상황에서 개인적인 일이 정치적으로 엮여 커질까 봐 취재를 거절하고 있다고도 알렸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그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도 그 결과를 다시 온라인에 알렸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섣불리 글을 올렸다면서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다음 2단계를 나눠보면 네. 문제는 일부 언론 보도였습니다. 첫 글이 올라오자마자 일본 제품 불매 연관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언급한 기사가 점차 많아졌습니다. 사흘간 세어보니까 총 17건이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추정된다거나 가능성 정도로 언급한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기사 내용은 김치 테러가 맞고 반일 감정 때문인 것이 확인된 사실처럼 바뀌었습니다. 네. 반일 감정이 크다고 보여주는 근거로 또 일본차 주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도 과정에서 좀 엉뚱한 사진도 퍼졌다면서요? 네, 바로 지금 보실 이 사진입니다. 역시 일본 수입차 엘사 브랜드 사진인데요. 누군가 매국노라고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글씨를 써 놓았습니다. 한 경제 매체가 최근에 온라인 기사에 이 사진을 썼는데 확인 결과 2008년에 올라왔던 사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김치 테러 사진과 맞물려서 둘 다 최근에 일어난 커지는 최근에 이 반일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뭐 그런 상징처럼 퍼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진을 쓴 보도는 사실상 오보인 거죠? 그렇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지금 이 기사는 수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퍼진 기사 내용이 일본 언론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극우 성향이라고 불리는 산케이 온라인 기사를 좀 보시겠습니다. 차체에 김치를 문질러서 오염을 시켰다. 또 붉은 스프레이로 매국노라고 쓰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잘못 퍼진 방금 보신 그 두 가지 상황이 일본 극우 언론 입맛에 맞게 활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정보 검증이나 언론 보도를 더 신중히 해야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지적이 나오는 이유겠죠.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키워드는 김상조의 1분으로 잡았습니다. 예, 정책실장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대표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사진을 잠깐 보면 김상조 정책실장이 저렇게 좀 큼지막한 종이판에 1분이라는 글이 써져 있는 종이판을 들고 웃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시간이 1분 남았다라는 뜻인데요. 발언 시간이요? 발언 시간이요. 예. 30명이 넘는 대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조율을 하려고 한 겁니다. 앞서 모두 발언을 잠깐 보면 김상조 실장은 3분 이내로 발언들을 해주십시오. 2분이 지나면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앞서 1분이란 표시가 1분 남았다는 사인인 셈입니다. 예. 뭐 시간은 정해져 있고 간담회 참석자들은 워낙 또 많으니까 시간 제한을 둔 것이긴 한데 예. 발언자로서는 좀 압박감을 많이 느꼈겠습니다. 이게 1분이라면 사실 정리하기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할 말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3분에 과연 그게 다 말할 수가 있겠냐 예. 이런 지적들도 나왔는데요. 오늘 장면을 잠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대표들과 악수를 나눈 데만도 상당히 빠르게 악수를 하면서 지나갔는데도 1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예. 사람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여러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3분씩 하는 발언에서 심도 깊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대통령은 시간 제한 관계없이 충분히 얘기하시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앞서 본 것처럼 김상조 실장이 1분 종이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실장은 발언 시간을 조율했지만 정작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김상조 실장은 말을 좀 아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런가요? 예. 어떤 것을 김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앞서 표현한 건 이제 이른바 롱리스트 발언에 대한 건데요. 예. 일단 좀 말이 많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뭐 저런 자리는 이렇게 3분씩 딱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예. 그냥 차라리 좀 발언자 수가 많지 않더라도 자유 발언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일단 드네요. 왜냐하면 좀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렇게 30명 넘게 있는 데서 어떤 분들은 분명 나는 3분을 채울 수가 없는데 라는 예. 고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분노 유발 이벤트로 잡았습니다. 예, 뭡니까? 법무부가 최근 유튜브 채널인 법무부 TV를 개국하면서 개국 기념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벤트가 바로 내용을 잠깐 보면 이름만으로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조두순 내년에 출소인데 법무부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림도 잠깐 나오는데요. 핑크빛 배경화면에 문자체도 약간 귀엽게 이루어졌고요. 예. 댓글 이벤트에도 꼭 참여해 보세요라고 이모티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조두순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이벤트를 한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주는 뭐 이벤트라면서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주겠다. 그러니까 댓글을 좀 좋은 댓글을 뽑아서 주겠다는 건데 예. 이것 때문에 오늘 트위터에서는 법무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았는데요. 예. 조두순 사건이 장난으로 보입니까? 조두순이 출소하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인가요? 어떤 문자나 이런 문자체 등을 문제 삼았고요. 관련 댓글에 웃음 표시, 별 표시 이런 이벤트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예.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 가지고 이벤트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그 자체가 좀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예, 사실은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건데요. 법무부는 물론 특단의 대책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특단의 대책은 보호관찰관이 성폭력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 24시간 밀착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리고자 했다는 건데 공감 능력이 없는 이벤트를 벌임으로써 법무부가 공감 능력이 없고 오히려 분노를 유발시켰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되자 관련 게시물은 삭제됐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벤트는 떠나서 하기로 했던 건 잘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정현의 의식의 흐름으로 잡았습니다. 이정현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소속
무소속 의원인데요. 예.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메모지에 좀 휘갈겨 쓴 내용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 잠깐 그 메모지를 보면 상당히 꽤 휘갈겨 썼는데요. 지금 읽어보면 가진 자, 못 가진 자 구분 화살표로 돼 있고요. 예. 그 화살표 다음 부분은 바닥부터 기어라. 그리고 또 화살표가 돼 있고 꼰대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나 출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뭐 풀 수가 있습니까? 저 흐름대로만 보면 예. 뜻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많이 구분들을 하는데 바닥부터 기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다. 거기까지는 그럴듯합니다. 예. 그러나 꼰대라는 예. 이건 제 해석입니다. 예. 그러나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래야 출세한다라는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런데 마침 이때는 이정미 대표의 본회의 연설이 있었던 시간인데요. 이정미 대표 연설은 빈부격차와 그 해결책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잠깐 해당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가난한 시민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무자비한 정치. 한국 보수 정치는 1%만 행복한 대한민국이 목표입니까? 예. 그래서 혹시 이정미 대표의 발언,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발언 내용에 무의식적으로 메모지에 반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그 원래 이런 경우에 전화하지 않나요? 박 기자는? 예. 당사자한테? 예. 본인이 추측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전화 안 했나요? 전화를 했는데 예. 좀 뒤이어 만찬장에 있다가 좀 뒤이어 방송 들어오기 1시간 전쯤에 해명이 왔습니다. 예. 좀 전화하기가 처음에 불편해도 문자로 상당히 오랫동안 해명을 듣고 나중엔 통화를 했는데요. 예. 사실은 저 문자가 오비락인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됐습니다. 연설에 들어오기 전에 한 청년과 3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예.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본인이 앞서 나왔던 메모지는 그 청년과 대화하면서 메모지에 적은 걸 핸드폰에 옮겨 적고 있었던 때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길게 옮겨 적은 내용을 보내줬는데요. 해당 내용은 앞서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젊은 청년과 대화를 했는데 청년 왈, 어른 세대들은 요즘 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성공 비결이라며 그러면서 앞서 한 얘기를 다 했는데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청년의 주장이었고 그렇습니까? 본인도 예. 동의한다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오해가 좀 생겼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예. 네, 내일 오후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엔 많게는 15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에는 많게는 60mm의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바람도 매우 강해서 제주와 강원 영동, 경상 해안은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예,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기자가 출연할 텐데요. 요즘 저희들이 계속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온갖 날벌레들이 뭐 사냐를 뒤덮고 있어서 그걸 취재한 기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